오는 사람들이 렉나자 그러니까 지겨워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주주환원 정책 얘기할 때 그냥 배당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주주 포인트를 보는가 가장 중요한데 그건 제가 앞으로 가면서 얘기 드리겠고요. 유한양행 제가 종목을 떠나서 굉장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을 해마다 2,000원씩 해요. 2,000억씩.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배당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기업을 제약바이오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처음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신약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약 파이프라인 보니까 와, 이거 29개 신약 파이프라인 있죠. 그다음에 16개 개량 신약 파이프라인 있죠.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퇴행성 치료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마일스톤 계약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걸리면 이건 무슨 최소한 5천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주주들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2천억씩 R&D 하면서 실적이 안 나니까 배당 조금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서 어느 순간 걷어주잖아요. 그럼 이 배당수는 그대로 유지만 되면 배당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한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처럼 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일본의 제약업종의 사례를 보면 항상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글로벌 일본의 제약업체가 빅뱅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유한양행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주주 친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총 제일 궁금한 게 KTNG예요. 왜냐하면 과연 행동주의 펀드가 인상공사를 분할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살 소각한다는 거. 자살 소각한 건 좋아요. 왜냐하면 자살 소각하면 총 주익수 감소하고 EPS 증가되니까 당연히 배당이 확대되는 거 맞는데, 야, 이거 인삼공사 분할하는 거 이거 공사잖아요. 일반 기업도 그쵸. 아니고 이거 최초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앞으로 공사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주인이 없죠. 국민연금이 8%, 자사주 15%니까. 근데 최근에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상 대표 모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들 질적 성장에 책임 투자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KTNG에 대해서 인삼공사 분할해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KTNG에 대한 주총에 과연 행동주의 펀드가 공사에서 인삼공사를 분할할 수 있을까? 그까지 갈 수 있을까? 배당이 원래 많이 주는 거고 자산 소각은 어차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여야 돼요? 천인 공로할 짓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진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물적 분할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신규 상장을 하면서 신주 발행해요. 그건 진짜 세계 금융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주주 가치를 이렇게 높여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알짜기 하면 에너지 소스 빠져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배터리 없죠. 그 다음에 ETF 패시브 펀드에 2차 전지 빠져보니까 얘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이 118조인데 얘 지금 시총이 41조잖아요. 지분율 80%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아마 조만간에 화학업종 거의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IPO하면서 얘기했잖아요. LG엔솔에 들어간 양극재 과반 이상 LG화학 할 거라고. 그리고요, 얘 딴 거 볼 거 없이요. 지금 ESG 100% 재생에너지 있거든요. 기업 들어가 보시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작년에 그런 분노하는 그런 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더 달래줘야 된다는 쌉니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주들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매장됩니다. 보여줘야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한번 주주들이 얼마나 한번 행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앵커하고 연말에 신동훈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천일 공략했었네요. 어쨌든 우리 작년 연말 12월 달에 막 기아차 떨어질 때 제가 이거 무조건 사라 그랬잖아요. 배당 엄청 그때 5만 원대인데요. 제가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3조를 하면서 3년 동안 자사 소각했다 딱 보면서 올해 이제 대기업 그룹들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삼성물산이 그런데도 못 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면 3조를 5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배당 성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근데 2,000원대의 배당을 3년 동안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배당이 그대로 있고 자사주만 소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딱 보고 이거 올려서 주식담보대출 받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아도 뭡니까? 얘가 지금 현대모비스 예전에 막 사람들이 기업 분할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LG화학의 물적 분할함이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는 그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지분 가치를 그대로 올려서 그리고 주주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주가를 올려서 그대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기아차 이런 것들 최근에 엄청 잘 올라가잖아요. 예. 그 대신에 모비스, 글로비스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배구조 가치를 올린다. 누구를 위해서? 정의선 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막 이제 금요일 날 그 주조하는 특집 한다 그리고 저는 중형주 한다 그러니까 중형주 하나도 없고 대형주 기다리세요. 앞으로 네. 가면서 상위권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리튬 관련주죠. 얘는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금양이 한 2만 톤 생산하는데 얘는 24년도에 5만 톤이에요. 절대 강자예요. 그러니까 리튬에 있어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밑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LG에너지솔루션도 그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보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거보다 이게 좀 안 좋은 일을 하지만 유럽 철강 공장, 최대 철강 공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터키의 철강 공장 있죠. 튀르키예. 예. 네. 근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기업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포스코 이익이죠. 반사이익을 볼 수. 공급망.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건요 ESG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원래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걸려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있고 뭐니 해도 리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건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주주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자, 제가 중소형자 하면 저희 뇌피셜인데 분석이 깔리면 뇌피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뻔한 분석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요 이 종목 조금 더 쓸게요. 시간 다음 종목 좀 덜 쓰고 그렇게 예. 할게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네네. 하겠습니다. 이 기업 있잖아요. 제가 기업의 분석에 대한 것들 저한테 듣지 말고 뭐 이렇게 포털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만 할게요. 이게 올해 단일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특허가 만료돼요. 근데 그거는 리스크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얘는 거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스템 반도체 쪽에 거의 다 매출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 공정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뭐 영업이익도 뭐 매출액이 1,593억이고 영업이익이 850억이라서 53%, 어떻게 제조업이 53%, 바이오나 게임, 반도체 장비에서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넥스틴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할 정도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얘 1대 주주가요. 사모투자조합 펀드예요. 40%예요. 그리고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하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갖고 있어요. 10.21. 그럼 합하면 20%예요. 대주주 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이게 HP 그룹도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갔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1월 16일부로 보유해서가 풀렸어요. 그럼 사모펀드는 어쨌든 물량을 틀어야 되는데 이 많은 물량을 못 틀죠. 근데 얘네들은 사모펀드는 이익만 내면 끝나잖아요. 이익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블럭딜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들어왔다. 이러면 제2의 SM의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아직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조피셜인가요?
조피장인데 근데 좀 여의도에 아시는 분들은 좀 알더라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또 눈여겨 지켜보면서 어차피 일대 주주가 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여기 경영권 관심 없잖아요. 수익만 내면 되니까. 네. HPSP 네,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보니까 방금 HP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딴 거 다 됐어요. 뭐 두산 박캡처럼 그리고 굴착기 같은 것들 한번 뭐 있는데 왜 굳이 현대건설기를 갖고 앉아서 짧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 뭐 중국 의존도 큰 거 알죠? 그다음 리오프닝 경기 기대감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주주 친화 정책을 본 건 뭐냐면 특히 재미난 게 2018년도 배당이 850원, 2021년도 1,200원, 2022년도 1,750원. 두 3년 만에 따블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 많이 해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이익에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5인데요. 우리 제가 채팅창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까 뭐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거 기업 분석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딱 3가지인데요. 최근에 로봇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이것도 내피셜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 2년 뒤면 저는 현대차 관련 로봇 관련주 1등이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서. 왜냐하면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 다 아시죠? 제가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장, 자율주행차 이런 다 OS를 다 얘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뭐 HD 맵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정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를 마찬가지죠.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 7.33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차 지배구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분할해서 못 가요.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있어서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분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현대차 모비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리냐 봤더니만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20% 샀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참 굉장히 고민했어요. 다 찾아봤는데 얘가요, 뭐 딴 거 뭐 자율주행 이건 다니까 버리고 로보틱스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차가 이번에 CES에서 가서 이렇게 왜 걸어다니는 로봇 갖고 왔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국형 택배, 한국형 작업 로봇 이런 것들을 로보틱스를 만들 건데, 근데 그 로보틱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정밀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이나 뭐 공장 안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만 제공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그 로봇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관제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니까 OS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의선 회장께서 7.33을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상속 대책 때문에 얘가 올라서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거는 계속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계속 친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미래에 대한 부분들 계속 갖고 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외국인들이 21만 주 샀고 작년에 그렇게 떨어질 때 5천 주밖에 안 팔았고요. 2023년 올해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17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제가 공부 차원에서 보시고요.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은 요 로보틱스와 관련한 전체 시스템이 OS 담당을 현대오토에버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배당 없던 기업들이 배당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3년 전부터 추적 관찰하고 기업 분석하고 탐방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딴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수급을 보면 2017년 외국인들이 3,300억, 그다음 2018년 4,100억, 2019년 2,100억, 2020년 코로나 때 2,700억 팔고요. 그다음에 21년 3,800억, 22년 3,000억. 1조 샀습니다. 왜 사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아니 그것 전에 작년에 영업이익률이요. 그 2021년 6% 찍고 작년 2022년 6%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6%가 좋은 거야?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플랜트 기업들이 다 철수했어요. 국내도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망했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 2023년부터 시작해서요. 일본, 유럽 경쟁자들 다 탈락했어요. 독보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비용 관리, 마진 관리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2020년도까지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충족이 안 됐고요. 2020년에 충족됐는데 안 했어요. 투자한다고 미뤘고 계속 쌓았어요. 근데 올해 국민연금이 그동안 단순 투자였다가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 투자를 하면 의결권, 신주인수권밖에 토치 안 되는데 일반 투자로 가면 배당 확대 요구할 수 있고요. 임원 보수 산정할 수 있고 임원 해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걸 바꿨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뭐 하겠습니까? 배당해라, 많이 해라, 자산 소각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처럼 불경기인 기업들이 플랜트 기업에서 이렇게 경쟁력 그리고 그 코스트하고 이익률을 잘 관리하는 기업은 또 없어요. 특히나 네옴시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은 안 들어옵니다. 이쪽 이 중동 쪽으로는 자기 쪽도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찾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남자 MC가 저는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꼭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요즘 근데 그 전에요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금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1조 4천억이에요. 최근에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신용융자가 1조 4천억 단기에 18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클래시스는 제가 왜 보는가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사례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가장 문제가 뭐예요? CEO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행동주의 펀드가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이제 제가 기업 설명은 제가 안 하고 근데 정성재 대표가 그 지분을 그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많이 많았거든요. 그 지분을 베인 캐피탈로 넘겼어요. 네. 61%. 어. 이거 아시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뭐 요즘 그 중국에서 화장품은 다 이제 한국 화장품 안 씁니다. 색조 제외하고. 그러니까 색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안 쓰죠. 왜냐하면 화장품 재료만 이렇게 샀으면 되는데. 근데 미용기구는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의료기기가 50%고 소모 판매가 50%니까 웅진 코웨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최대 주주인 베인 캐피탈이 60% 지주고 딱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베인 캐피탈이 또 뭐 하는 어떤 행적이 있는가 보니까 2016년도 6월 달에요. 카버 코리아라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4,300억 인수해서 3조 500억에 매각했어요. 그냥 적대적 M&A가 아니라 기업을 키우고 가치를 높여서 팔았어요. 네. 자, 2017년도 4월 달에요. 휴젤이라는 기업 있죠. 우리 보톡스 만든 기업. 그렇죠. 걔 9,214억에 매수해서 1조 5천억에 팔았어요. 가치를 키웠어. 네. 근데 2022년 1월 달에 원래 정성재 대표 이렇게 하면 정 대표가 있을 때는 이 오너 리스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못 갔어요. 근데 완전히 베인 캐피탈이 넘어갔는데 이게 6,700억에 매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어제로 7,2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얘네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아마 이제 몸값을 높여서 M&A를 하겠죠. 그건 지금까지 보면 최소 70에서 100%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화장품 힘들다. 미용기기 다르다. 그래서 미용기기는 중국 사람들이 아직 자국의 미용기기 쓰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을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무런 그 지금까지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우리가 안 봐도 되잖아요. 히스토리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베인 캐피탈이 과연 클래시스를 어떤 식으로 주식 가치를 높이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다시 되파는지를 꼭 지켜보고 싶어서 이 네. 가져왔습니다. 이 보니까 이 베인 캐피탈 최대 주주 변경된 게 한 1년 정도 네, 됐더라고요. 작년 1월 달. 네, 그러면은 올해 그럼 확실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가치를 키워나가는 그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자. 또 하나 네. 최근에 AI나 그게 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에 들린 얘기가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AI를 안 사고 헬스케어 기업이 좀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 나오죠. 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